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츠증권의 건설업종 담당하고 있는 박형렬입니다. 몇 년 동안 이제 건설업종이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는 많이 안 오르고 시장에서 소외가 많이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최근 1년 반 동안 이제 공급망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왔었는데 2022년도 건설업종도 공급 쇼티지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쪽이 굉장히 큰 주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진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건설업종 실적이 안 좋았었고요. 2016년도까지 굉장히 이제 PF 손실이 나오거나 플랜트 손실이 나와서 이제 안 좋았던 상황이고,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했던 거는 2016년도 하반기부터 2018년도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안 좋았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우려했던 건 뭐냐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건설업종이 결국에는 꺾이지 않겠냐. 특히나 이제 이 과정에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규제가 들어오니까 주택 가격에 대한 압박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건설업종이 한 3년간 소외가 많이 됐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는 2020년 4분기부터였고요.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2021년도 올해도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YTD로 건설업종이 한 24% 정도 올랐으니까 전체 섹터 중에 한 5위 정도. 그래서 지난 3년간 소외됐던 환경이랑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6월달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횡보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종목 단위로 보게 되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국내 주택 업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 기조랑 맞물려 가지고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업체 찾기에 주력을 했고요. 2분기 이후부터는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해외 포지셔닝이 있는 업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소형 건설업체와 일부 시멘트 업체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는 레벨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왼쪽 위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회색선이 2020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고요. 그다음에 하늘색이 21년도 한 10%에서 15%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 내년도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도 올해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하는,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는 레벨업이 계속되고 있는 환경이고, 요 과정에서 이제 현금 흐름이 동반이 되면서 순차입금이 순현금 전환을 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역사적인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도 밸류에이션 레벨, 그러니까 시장이 레이팅을 부여하는 이 레벨 자체는 개선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랐다. 근데 실적이 딱 좋아진 것만큼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차트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올라온 만큼 시총이 올라왔고 멀티플 자체는 올라오지 않아서 건설업종이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성장 산업이나 이런 업체들처럼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받아가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환경은 아니다. 그냥 어닝 추정치가 올라간 정도의 주가 수익률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자체로만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만년 전평가 영역에 있고요. 2019년도가 시가총액 영업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 이제 5배, 20년도가 6.3배, 현재 주가 수익률이 좀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5.3배, 사실은 이제 5배 정도에서 갇혀 있는 섹터고요. 시장 평균이 한 10배 가까이 되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뭐 절반밖에 못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저희는 이제 사이클 산업을 투자하는 기본적인 로직은 변화에 있는데, 이 건설 산업에서 변화가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투자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호황으로 갔다가 경기 후퇴로 갔다가 불황 국면 그리고 회복 국면, 이런 사이클을 보통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데, 그러면 투자하기에 제일 좋은 적기는 불황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시기. 거꾸로 얘기하면 호황에서 후퇴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실적이 좋아도 사기 싫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변화율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 오른쪽 끝을 보시면 지금 경기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점에서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평탄에 되어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투자 시점 찾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이게 멀티플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2주 베타를 보시면 건설사는 기본적으로 베타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일 때 많이 움직이고,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많이 빠지고,
근데 지금 베타를 보시면 시장 평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화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정 부분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게 3년 만에 2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게 평탄화됐던 영업이익,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영업이익 추정치가 21년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 올라가는 포인트가 내년에도 이어질 거냐가 전망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자체로만 놓고 보게 되면 저희는 내년도 업황을 할 때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20년 동안 건설업종이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4배 정도가 20년간의 이 하단이고요. 코비드19를 제외하면 요게 깨졌던 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하지만 실적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4배에서 5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하방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차트를 보시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굉장히 고멀티플을 받았던 이 환경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레벨에서 계속 갇혀져 있을 거냐, 이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귀를 해보면 2021년도 우리가 전망을 할 때 주요 포인트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 나누기 영업이익을 보건, PER로 보건, PBR로 보건, 시장 대비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수년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환경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싸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정책 사이클로 보게 되면 세금 관련된 규제나 대출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멀티플을 누르는 요인이었고요. 다만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던 게 2020년도부터 공급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상기 신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공급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주가 리레이팅을 조금이라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사이클을 보게 되면 주택 실적은 워낙 좋았고요. 근데 이 주택 실적이 좋았던 포인트는 주택 부분의 매출이 좋았던 게 아니라 주택 마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가 올라가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택 마진이 역사적 상단을 깨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주택 매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디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P 곱하기 Q가 형성이 돼야지만 이 이익 추정치가 업그레이드가 빨리빨리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Q는 물량을 회복이 별로 안 되고 오로지 마진 개선만 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던 게 주택이었고요. 해외 쪽은 코로나로 이제 공기전 현상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발주처에서 소송을 걸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악화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반영되기에는 우리가 과거 3, 4년 동안 수주를 받아놓은 물량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부분 실적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조금 안정화되기 시작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보는데,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정책과 물량입니다. 우리가 3, 4년 동안 규제를 때리다가 2020년부터 공급 정책으로 선회를 했고, 문제는 공급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실물 시장으로 들어오기까지 시차가 걸립니다. 지금 당장 신도시를 발표했다고 해서 내년에 뚝딱 신도시가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토지 보상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반 조성 공사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은 발표 규모나 이런 것보다는 정책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살펴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앞으로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도 과거에 했던 것처럼 세금 관련된 규제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나오지 않고 공급 중심의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건설업종이 성장 사이클로 진입을 할 것 같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실적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주택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거는 마진만 좋았는데, 현재 주택 가격이 유지만 되고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 부분의 GP 마진이 한 22% 정도,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한 17% 정도, 요 마진만 유지되는 상황에서 Q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키워드를 잡고 있고요.
장기 과제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건설업종에서 혁신이 있느냐, 또는 신시장이 있느냐, 또는 신제품이 있느냐. 요게 이제 장기 밸류에이션 멀티플과 시황을 결정을 할 텐데, 적어도 신제품 사이클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40년 동안 개발했던 신제품들이 거의 다 하고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신규 영역들이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시장 쪽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기존에 커지고 있던 산업들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 베이스로 지난 5년간 시장이 켜지고 있고, 다만 과거에 벌어졌던 시장이 도급주택 시장인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서 LH 중심의 도급발주 시장이 늘거나 아니면 민간 쪽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개발 사업들이 늘거나, 그래서 공급 정책에 기대서 도급 물량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이 시장을 하나 보고 있고요. 혁신 쪽 사이드에서는 우리가 토목을 하다가 신도시를 짓다가 그다음에 브랜드 아파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조경이나 발코니 같은 커뮤니티 시설까지 만들었던 사이클이 지난 3, 40년간인데, 앞으로는 뭐가 혁신이냐?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구조적인 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는 거의 마무리된 단계고요. 이제는 IT랑 융합을 시켜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는 삶을 편하게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나 건설주에 대한 밸류션이 장기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쪽으로 2022년을 먼저 들여다보면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부의 불균형입니다. 부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집값이 올라갈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본 거는 규제책이죠. 그게 세금 관련된 규제건, 대출 규제건,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나왔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우리는 대출 규제나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초과이고 환수나,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을 맞았던 거죠. 다만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포인트가, 이 규제책을 3년간 24번 이상으로 이제 내렸는데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새로운 규제책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버겁고, 이미 2006년부터 만들어졌던 규제책을 다 부활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입법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새로운 규제책에 대해서. 그래서 2020년 4분기 때 처음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되고 2021년도 1월에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공급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게 발표됐던 게 2월 4일 날 83만 호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발표가 됩니다. 이 83만 호 중에 실제 2021년도에 공급된 물량이 있느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요 83만 호라는 물량 중에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물량과 역세권, 소규모 이런 물량들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직접 개발 사업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민간이 들고 있는 땅을 정부한테 맡겨주면 정부가 잘 공급을 해서 이익을 돌려주겠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들이 정부한테 토지를 맡겨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효성이 있는 이 공급 정책은 공공택지로 되어 있는 26만 세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LH공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이고, 현재까지 발표된 이 신도시 개발 계획이 한 27만 호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요 물량들은 언제 실착공이 일어나느냐? 현재 토지 보상 기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사전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 하반기쯤 가서 실제 착공 사이클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 정책이 처음에 언급됐을 때 공급을 기대했지만 실제적으로는 2년간의 시차가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 물량들이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량들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러면 현재 연간 35만 호 정도가 이제 분양시장 규모인데, 요 물량만 가지고도 연간 한 42만 호 정도의 분양시장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Q는 최소한 내년도에 한 20% 정도 늘 것 같고, 내후년도에도 40만 호대 정도의 분양시장은 유지를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지속되는 공급 물량의 알파가 있을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고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선임이 되면서 가장 주목을 했던 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라는 공약이었고요.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2018년도에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첫 발짝을 내디뎌야 되는 게 안전진단 통과고요. 과거에는 주거 환경이라는 점수와 설비 노후도 점수가 70% 비중입니다. 이 얘기는 집이 30년에서 40년이 넘어서 집이 썩었으면 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을 어떻게 바꿨냐면 구조 안정성이라고 하는 항목을 50% 가중치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집이 40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질적으로 거주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도 허가를 못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냐면 집이 무너질 것 같아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서울의 신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3년 동안 4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안을 과거 버전으로 지금 다시 돌려내기 위해서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오세훈 시장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이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조합 설립 시점부터 14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느리죠. 이 과정에 들어가는 게 건축심의나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통합 심의를 하면서 속도를 빨리 해주겠다. 요런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실제 시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서울,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선 후보가 이제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 추가 규제나 아니면 추가 공급이나 이쪽을 이제 둘 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포커싱을 좀 더 맞추고 있는 거는 공급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100만 호의 주택, 기본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를 해서 디테일한 정책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250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거를 재건축 재개발 중심으로 풀어내겠다. 어떤 방식으로 가건 현재 분양시장 규모가 40만 호 초반까지 올라가는 게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돼서 추가 부동산 공급에 대한 알파를 열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연간 주택 분양 물량은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한 20년 동안 이제 분양시장의 흐름이고요. 2015년도 피크 쳤을 때가 52만 호 분양시장. 근데 이때가 전국 평균 분양가가 한 700에서 800 정도 때였습니다. 근데 분양가가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물량이 줄어버리니까 수요 충족을 못 해줬던 거죠. 보통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의 총량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물량은 줄어드니까 주택의 희소성이 커졌던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 분양 물량이 쭉 줄었고 이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19년, 20년, 21년까지 올라온 레벨이 이제 30만 원 중반 정도 레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내년도 분양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도시 개발 계획이 실제 시연이 되면 40만 원 초반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2023년 이후입니다. 이때도 더 올라와서 50만 원대 분양시장을 보려면 대권주자들의 이 정책, 공급 정책들이 현실화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물량이 늘어나는 속도의 문제지 물량이 늘어나는 방향성은 명확해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공급 정책도 연속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5년 이상간의 공급 정책이 시행이 될 텐데 이 공급 정책이 실제 50만 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라는 쪽입니다. 원래 이런 거죠. 우리가 체인의 강도를 보게 되면 이 가장 약한 체인이 이제 전체 체인의 강도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공급망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1년 반 동안 이제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왔을 때 전체적인 공급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구간에 문제만 생겨도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에서 원래 제일 약한 체인은 뭐였냐 그러면 토지였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하게 공급량이 늘어야 되는데 주택 분양 물량이 줄었던 이유가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 과거 대비 한 5분의 1 수준밖에 토지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분양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게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이건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발표했던 이 신도시 27만 호에서 이제 토지가 풀려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일정 부분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이슈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재개발에서 인허가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그 공급이 못되게 만들었는데 요것도 지금 준비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크체인이 뭐냐면 앞으로 50만 호 분양 시장이 온다. 이건 좋은데 문제는 누가 공급을 할 거냐. 이 대형사들의 분양 물량 숫자를 보시면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분양을 했던 게 2015년도에 14만 세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분양 계획이 13만 세대, 내년에 분양 계획이 한 14만 세대니까 올해 내년 정도가 역사적 고점 분양 물량 정도로 대형사들은 이미 근접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부동산 공급 시장이 늘어서 50만 호 시장으로 갔을 때 대형사들도 성장률에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16만 세대에서 17만 세대 정도를 분양을 해줘야 되는데 이 6, 7년의 주택시장 호황기에 건설사들이 인력 채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형건설업체들이. 그래서 현재가 저는 풀캐파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추가 인력을 채용해서 일정 부분 공급망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시장 성장률을 따라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겪었던 PF 문제나 미분양 문제가 역사적으로 회사를 부도이익에 처하게 만들 만큼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과거의 잔재가 함부로 캐펙스를 늘리기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공급망을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중소형 건설업체가 나머지 물량을 대체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종합건설업체가 1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11,000개 업체 중에 앞으로 아파트 사업을 해가지고 1000세대, 2000세대짜리 단지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 정도 되는 이제 중견건설업체가 얼마나 있냐라고 하면 11,000개 중에 57개밖에 없습니다. 이 57개가 현재 주택 분양 시장의 한 20만 호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거꾸로 얘기하면 앞으로 분양 시장이 40만 호까지 늘어날 때 요거를 이 중견건설업체가 다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중견건설업체마저도 분양 물량, 캐펙스를 늘려놓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설사 자체가 부족해서 공급망이 깨지는, 공급 쇼티지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현재 중견건설업체 대부분의 업체가 밸류에이션이 낮은데 이건 성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향후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책이 열리고 공급이 열렸을 때 이 중견건설업체가 희소해지는 상황이 왔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 갭을 한 번에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쪽 사이드에서 가장 약한 체인은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2001년, 2002년 정도에 한번 빌라 열풍이 불었을 때 시멘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당시 때 모든 시멘트 업체가 캐파 증설을 했습니다. 문제는 빌라 열풍이 꺾이고 나서 20년 동안 공급 과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산업을 재편을 합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멘트 산업이 재편이 되고 모든 시멘트사가 이제 M&A에 들어가면서 지금은 5개 업체 정도로 재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론적인 캐파의 한계, 그래서 지금 연간으로 보게 되면 작년 내수출하가 한 4,600만 톤 정도, 올해가 한 4,900만, 그리고 내년도가 한 5,200~300만 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론적인 캐파의 한계는 연간으로 한 7천만 톤에서 8천만 톤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시멘트 업체가 수요가 안 나오다 보니까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멘트 사일로들을 이제 유유설비로 분류를 하고 부품을 빼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캐파의 한계는 연간으로 6천만 톤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주택 공급 물량이 5천만 톤, 주택 공급 물량이 50만 톤 정도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수요가 이 6천만 톤을 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원래 성수기가 2분기와 4분기입니다. 이때 수요가 몰리는 양을 고려하게 되면 적어도 2분기와 3분기 어느 중에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2022년에서 2023년도에 굉장히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멘트는 건설에서 필수제이기 때문에 쇼티지가 한번 시작이 되면 단가 상승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도, 2002년도에 봤던 시멘트 가격 상승 한 5배에서 7배 가까이 올랐고요. 이번 사이클이 그 정도까지일지 모르겠지만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플랜트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해외 플랜트 시장도 똑같이 공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70년대 중반에 한번 공급 수주 사이클이 있었고요. 90년대에 아시아 쪽 플랜트 사이클이 있었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중동 플랜트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꺾이거나 아니면 플랜트 쪽 손실이 나오면서 쭉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망에 있는 데이터는 일단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면 사우디 기준으로 올해 이 재정균형 유가, 자기들이 국채나 외채를 찍지 않고 발주를 낼 수 있는 재정균형 유가가 76불이고 현재 유가 평균이 한 80불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발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력 국가인 이제 UAE나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재정균형 유가가 더 낮아서 올해 돈 번 거 가지고 내년도에는 발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의지가 있냐라는 겁니다. 올해 유가 상황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11월 달까지 해외 수주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유가 상황이 좋아서 발주가 나와서 올해는 목표치를 초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실제는 발주가 별로 안 나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한 10년간 발주가 나왔던 사이클은 정유 플랜트와 석유화학 플랜트 중심입니다. 근데 이때는 전제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중국의 수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유 플랜트를 짓건 석유화학 플랜트를 짓건 충분히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돈은 이제 마련이 됐는데 수요처가 있느냐 이게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를 내기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발주의 의지는 산유국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돈이 있다고 무조건 쓸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필요한 게 뭐냐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산유국들이 얘기하는 거는 가스 베이스입니다. 모든 국가가 친환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나마 친환경 에너지원에 가까운 천연가스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게 내년도에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위크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지을 거냐입니다. 똑같이. 앞으로 플랜트 발주가 가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이 플랜트를 지을 수 있는 업체가 한 15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이 15개 업체가 과거처럼 경쟁을 하면서 지을 거냐?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스페인의 TR이라는 업체, 매출이 한 30% 빠지고 영업이익률은 1%, 돈을 못 벌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페트로펙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마이너스를 내고 있고요. 사이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마이너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플로어 같은 업체들은 최근에 조금 회복됐다라고 하지만 챕터 11 들어가 있고요. 치오다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났고 JGC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이 그냥 안정화된 4% 정도. 결론은 뭐냐면 2021년도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발주 환경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업체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 개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경쟁 강도를 세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 포스코 건설이나 SK 건설이나 대림산업, GS 건설 같은 업체들이 플랜트 쪽을 구조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아서 이 가스 플랜트를 지을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 3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국의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그다음에 일본의 JGC. 이러다 보니까 경쟁 강도가 완화되면서 한국 건설업체들을 수혜보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뭐냐면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레이팅이 결국에는 업황을 결정을 하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가 근데 2015년부터는 디레이팅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변화될 수 있는 첫 번째 사이클이 2020년부터 공급 중심으로 이제 회복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건설 업황 자체는 지난 3, 4년간 현금 흐름이나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나쁘지 않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디프레스가 많이 돼 있었던 거죠. 왜냐면 사이클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번 사이클이 고점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최소한 22년부터 23년까지는 공급 중심으로 해서 사이클이 회복되고 우리도 성장에 대한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